사흘 안에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네 놈의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산골 마을에 느닷없이 관아, 포졸 1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온 마을을 뒤지는데 정작 찾는 건 겨우 10살 먹은 아이 하나였지요. 그런데 포졸들이 아이를 찾는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아이를 찾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밤의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 깊은 산골의 돌이라 불리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지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만 유난히 크고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았지요. 무릎까지 해진 삼배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이란 것을 신어본 적이 없었지요. 이 아이의 집이라고는 마을 끝자락 허름한 움막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비가 오면 세 군데서 물이 새었지요. 마당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흙바닥에는 지게 하나와 낡은 바가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의 손가락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약초 줄기를 쥐면 어른 장정도 못 찾는 풀뿌리를 귀신같이 캐냈지요. 뿌리의 굵기만 만져보고도 약효를 가늠했고 잎사귀 냄새만 맡아도 독초와 약초를 구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지요. 세상에 저 꼬마가 또 환기를 캐왔대. 어른들도 못 찾는 걸 어찌 저리 잘 찾는 거야? 구경꾼들이 수군거려도 도리는 아무 말 없이 지게만 졌습니다. 칭찬에 웃을 줄 모르는 아이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도리에게는 약초를 캐는 일이 신기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일이었지요. 도리, 이놈의 자식, 또 빈손이냐. 마당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선 사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움푹 꺼진 눈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이었지요. 등이 약간 굽은 이 사내가 바로 도리의 양아버지 막동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갈색 두루마기에 더러운 갓을 쓴 꼴이었지요. 입가에는 늘 막걸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삼은 못 찾았지만 황기하고 당귀를 캐왔습니다. 도리가 지게에 묶인 약초 보따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산삼을 캐오랬더니 자풀을 캐왔어. 막동이 약초 보따리를 발로 걷어찼지요. 보따리가 풀리며 정성껏 캔 약초들이 흘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쏘다닌 놈이 이것밖에 못 캐. 내 놈 밥값도 안 나오겠다. 도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깨물었지요. 클바닥에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는 도리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리가 캐온 황기와 당귀는 질이 아주 좋은 것이었지요. 뿌리가 굵고 향이 진했습니다. 약재상에 가져가면 넉넉히 쌀 한 말은 살 수 있는 양이었지요. 그런데 도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막동이 늘 약초를 가져다가 혼자 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지요. 도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곤 하루 두 끼 잡곡밥과 호통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밥이라 하기 민망했지요. 좁쌀에 물을 잔뜩 부은 묽은 죽이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산삼을 캐와. 못 캐오면 저녁은 없다. 막동은 약초 보따리를 낚아채듯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저녁 노을이 붉게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에게 곧 상상도 못할 일이 찾아올 줄은 이 마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도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뒷산 중턱에 움막을 짓고 사는 봉출 할머니였지요. 흰 머리를 틀어올린 작은 체구의 손마디가 굵은 할머니였습니다. 바랜 흰 적삼의 남색 치마를 입고 늘 움막 앞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지요. 움막 처마 밑에는 갖가지 약초 다발이 빼곡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깊은 산골에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 마을에서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약초에 대해서라면 횡성고을 어느 의원보다 해박하다는 것만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도리가 아는 약초 지식은 전부 이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리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산삼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발걸음은 산삼밭이 아니라 봉출 할머니의 움막으로 향했지요. 할머니 왔습니다. 도리가 움막 앞에 서자 봉출 할머니가 약초 줄기를 다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냐? 어디 보자. 얼굴이 왜 이리 야위었느냐? 할머니가 도리의 볼을 만지며 혀를 찼지요. 어제도 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 괜찮습니다, 할머니. 도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지요.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봉출 할머니가 움막 안에서 고구마 2개를 꺼내 도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라. 빈속에 산을 타면 쓰러진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도리가 고구마를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었지요. 꿀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리가 고구마를 먹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예, 할머니. 할머니가 오늘 하는 말 잘 들어라. 할머니가 약초 다발을 내려놓고 도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깊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도리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누구의 자식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너를 만드는 것이니라.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으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산삼을 못 캐면 저녁밥을 굶어야 하는 처지였지요. 태어남이니 살아감이니 그런 말이 배고픈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할머니, 저는 그냥 산삼을 잘 캐는 게 소원입니다. 봉출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지요. 그래. 지금은 그러겠지. 할머니는 움막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시선을 돌렸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지요. 그 보자기 안에는 수놓은 천 조각 반쪽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학 2마리가 나란히 날아가는 문양이 수놓아진 고운 비단천이었지요. 할머니만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죽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지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은으로 만든 침 세트였습니다. 보통 침이 아니었지요. 궁궐 내의원에서만 쓰는 특수한 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그 보자기의 존재조차 몰랐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니다. 어서 가거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산삼을 찾으려면 서둘러야지. 도리는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맨발에 이슬이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봉출 할머니는 도리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의 입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새어 나왔지요. 내 아비도 그랬단다. 약초만 만지면 세상 근심을 다 잊는 사람이었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이정호 나리, 이 늙은이가 도윤이를 꼭 지키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바람이 불어 움막처마에 매달린 약초 다발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바스락 소리가 났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리는 부엌 한 구석에 깔린 거적 위에 누워 있었지요. 이불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삼배 자루를 덮고 자는 것이 도리의 일상이었지요. 안방에서는 막동의 코 고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넓은 안방에 소미불을 덮고 자는 것은 막동의 몫이었지요. 도리가 캔 약초를 팔아먹고 사는 주제에 막동은 자신이 도리를 먹여 살린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등을 돌리고 누웠지요. 왼쪽 어깨에는 동전만 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 도리 자신도 몰랐지요. 이건 내가 아기 때부터 있었다. 언젠가 막동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게 뭐냐? 그냥 어디서 대인 거겠지.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지요. 도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화상 자국을 손끝으로 만져보곤 했습니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국을 만지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꼭 안아주는 것 같았지요. 나는 누구일까? 도리가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부엌 밖으로 귀뚜라미 소리만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횡성의 깊은 밤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도리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뒷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해 질녘에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지요. 약초를 캘 때면 도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운이 좋으면 약초를 찾았지요. 하지만 도리는 달랐습니다. 땅 냄새를 맡고 흙의 색깔을 보고 나무잎이 기울어진 방향을 살폈지요. 이쪽 흙은 검고 축축하니 환기가 있을 것입니다. 도리가 중얼거리며 손으로 흙을 파면 어김없이 굵은 황기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봉출 할머니는 이런 도리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녀석. 내 손에는 눈이 달린 개로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아니다. 할머니가 가르친 건 기본이고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더 많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지요. 도리는 한 번 본 약초는 잊지 않았고 한 번 맡은 냄새는 어디서든 구별해냈습니다. 이 풀은 독초입니다. 잎 뒷면에 잔털이 없고 줄기에서 쓴 냄새가 나지요. 도리가 풀 한 포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것은 동미나리다.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할머니, 이 동미나리 뿌리를 말려서 가루를 내면 종기에 바르는 약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지요. 그건 할머니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도리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초를 만지면 어떻게 쓰는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봉출 할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지요. 놀라움과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구나.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할머니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리가 이 마을에 오게 된 사연은 이러했지요. 10해 전 막동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 늘 허전해하던 부부였지요. 어느 겨울날 마을 어귀에서 늙은 여인이 갓난 아기를 안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시오. 젖을 먹여야 하는데 이 늙은이에게는 젖이 없소. 그 늙은 여인이 바로 봉출이었지요. 막동의 아내는 마침 이웃집 아기에게 젖을 나눠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품에 안았지요. 세상에 이리 고운 아기를 누가 버렸단 말이오? 버린 것이 아니오. 사정이 있어 맡기는 것이오. 봉출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리라 부르시오. 부디 잘 키워 주시오. 막동의 아내는 도리를 친자식처럼 키웠지요. 그런데 도리가 3살 되던 해 막동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이었지요. 그때부터 막동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를 돌보았지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막동의 눈에 도리는 짐이 되어갔습니다.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고 돈은 안 되는 짐덩이 말이지요. 그런데 도리가 7살이 되던 해 막동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리가 캐오는 약초가 돈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 황기 어디서 캐왔소? 장터 약재상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뒷산에서 캐온 겁니다. 이건 10년 묵은 황기요. 이런 물건은 좀처럼 구하기 힘든데. 약재상이 쌀 2말 값을 선뜻 내밀었지요. 그날부터 막동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도리를 때리지는 않았지요. 때리면 약초를 못 캐니까요. 대신 매일같이 산으로 내몰았습니다. 산삼을 캐와라. 산삼을 캐오면 우리 팔자가 피는 거야. 막동은 도리가 캐온 약초를 전부 가져다가 횡성장터에서 팔았지요. 돈은 한 푼도 도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막걸리를 사 마시고 갓을 새로 사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요. 도리에게는 묽은 죽 한 그릇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막동이가 저 아이를 부려먹는 거 아냐? 맞아. 약초 파는 돈은 다 제가 가져가면서. 그래도 아비 노릇은 하는 거지. 먹이고 재우잖아. 먹이긴. 죽 한 그릇이 먹이는 거냐?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횡성 장터에 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막동은 도리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도리가 캔 약초를 팔기 위해서였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떡 파는 안악, 옹기 파는 사내, 비단 펼치는 상인들이 목청을 돋우고 있었지요. 막동은 약재상 앞에서 도리가 캔 약초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황기 10뿌리에 당귀 5뿌리요. 좋은 물건이요. 약재상이 약초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품질이 좋소. 쌀 3말 값을 치르겠소. 막동이 돈을 받아 품에 넣는 것을 도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지요. 전 부치는 냄새였습니다. 도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아버지, 전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됩니까? 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동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놈의 자식이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아느냐? 전이 먹고 싶으면 내가 벌어서 먹어.
막동이 도리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도리가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왜 저리 때리는 거야? 저 아이가 약초 캐온 건데 전 하나 못 사주나.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지만 막동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어서 일어나, 가자. 도리는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터를 빠져나오는 도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캔 약초가 돈이 되는데도 전 한 장 사 먹을 수 없다는 서러움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도리의 저녁은 묽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막동은 장터에서 산 고기를 안방에서 혼자 먹고 있었지요. 고기 굽는 냄새가 부엌까지 흘러왔습니다. 도리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언젠가는 나도 전을 사 먹을 수 있을까? 아이다운 소원이었지만 그마저도 이 아이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또 한 사람, 눈여겨볼 인물이 있었지요. 횡성관하에서 아전 노릇을 하는 최서방이었습니다. 살이 찐 둥근 얼굴에 눈이 작고 항상 웃는 표정을 짓는 사내였지요. 겉보기에는 인상 좋은 아저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셈법이 숨어 있었지요. 최서방은 관하에서 세금과 공무를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윗사람에게는 굽신, 아랫사람에게는 갑질, 중간에서 꿀을 빨아먹는 자리였습니다. 최서방과 막동은 장터에서 알게 된 사이였지요. 막동이 자네 그 아이가 캐오는 약초, 한양 약재상에 넘기면 10배는 받을 수 있네. 10배요? 막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한양 쪽에 아는 약재상이 있거든. 내가 중간에서 연결해 줄 테니 이문을 반반 나누세. 이렇게 막동과 최서방의 결탁이 시작되었지요. 도리가 캐온 약초는 횡성 장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돈은 몇 배로 불어났지요. 그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막동과 최서방의 주머니였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맨발의 누더기였지요.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막동이 이 횡성마을에 처음 나타난 것은 딱 10해 전이었지요. 봉출 할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나타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동이 다른 고을에서 흘러들어 온 유랑민이라고만 알았지요. 막동 역시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한양 사람이요. 먹고 살기 힘들어 내려온 것이요. 막동이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봉출 할머니만은 막동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도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막동에게 고통을 듣고 봉출 할머니에게서 위안을 얻는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오늘도 도리는 빗산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산삼은 어디 있을까? 도리가 중얼거리며 바위 틈을 살폈지요.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 소리가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세웠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박한 비명이었지요. 살려주시오. 도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지요. 맨발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고갯마루를 돌아서자 광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수수한 목면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부인 하나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녀인 듯한 여인이 울면서 허둥대고 있었지요. 마님, 마님, 정신 차리세요. 도리가 다가가자 시녀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야, 여기 오지 마라. 뱀이다, 뱀. 도리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지요. 회색빛 줄무늬가 있는 뱀 한 마리가 바위 틈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무사였습니다. 도리는 쓰러진 부인의 발목을 살폈지요. 왼쪽 발목에 이빨 자국 2개가 선명했습니다. 물린 자리 주변이 벌써 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지요. 물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방금이다. 아이야, 어서 사람을 불러와라, 제발. 시녀가 울먹이며 소리쳤지요. 사람을 부르러 가면 늦습니다. 도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도리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위 틈에 자란 풀 한 포기가 눈에 들어왔지요. 저것이다. 도리가 후다닥 달려가 풀을 뽑아왔습니다. 잎이 널쩍하고 줄기에서 하얀 즙이 나오는 풀이었지요. 이것은 질경이입니다. 독을 빨아내는 데 씁니다. 도리는 질경이 잎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씹은 것을 물린 자리에 덮었지요. 부인, 참으셔야 합니다. 조금 아프겠지만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쓰러져 있던 부인이 고통스러운 눈을 떴습니다. 다나한 이목구비에 왼쪽 손목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는 여인이었지요. 내가 누구냐?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아이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도리는 다시 주변을 살폈지요. 이번에는 바위 아래 그늘진 곳에서 작은 풀 한 포기를 더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백선입니다. 해독에 좋지요. 도리가 백선의 뿌리를 캐서 돌로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시녀가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아이야, 내가 약초를 아느냐? 조금 압니다. 도리는 으깬 백선 뿌리즙을 질경이 위에 덧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저고리 소매를 찢어 발목을 감싸 주었지요. 심장보다 높이 들고 계셔야 합니다. 도리가 부인의 발목 아래에 돌멩이를 꿰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시녀가 입을 벌리고 지켜볼 뿐이었지요. 부인의 얼굴에서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열이 오르지는 않습니까? 도리가 부인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지요. 괜찮다. 아까보다 나아진 것 같구나. 부인이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숲길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호위 무사인 듯한 산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시녀가 화들짝 놀라며 무사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지요. 쉿! 마마라니. 조용히 하시오. 무사가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지요. 마마. 도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부인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했으니까요. 붓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내려가셔서 제대로 된 약을 드셔야 합니다. 도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부인이 도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라 합니다. 도리라.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살에 이런 솜씨라니.
부인이 감탄하며 시녀를 돌아보았지요. 아무개야, 이리 가져오너라. 시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취색으로 빛나는 놀이개였지요. 햇빛을 받으니 옥빛이 영롱하게 번졌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니었지요. 이것을 가지거라. 은혜를 잊지 않겠다. 부인이 놀이개를 도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받아라. 목숨을 구한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도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놀이개를 받았지요. 감사합니다, 부인. 고맙다, 도리야. 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부인은 무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말에 올랐습니다. 시녀도 뒤따랐지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도리는 손에 든 비취 놀이개를 바라보았지요. 이게 뭔데 이리 예쁜 거지? 도리는 놀이개를 저고리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놀이개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물건이라는 것을 이때의 도리는 알지 못했지요.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빠른 법입니다. 산에서 귀한 부인이 뱀에 물렸는데 10살 먹은 아이가 살렸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지요. 세상에 도리가 귀한 부인을 살렸대. 약초로 독을 빼냈다면서 그 조그만 게 어찌 그런 짓을 해냈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이 막동의 귀에 들어가는 데에도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뭐, 도리가 부인을 살렸다고? 막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품에서 꺼낸 비취 놀이개를 보는 순간 막동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이걸 그 부인이 줬단 말이냐? 예,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막동은 놀이개를 번쩍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비취의 빛깔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이건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다. 막동의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말을 탄 포졸 10명이 일렬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선두에 선 자가 소리쳤습니다. 횡성과나 포교다. 이 마을에 도리라는 아이가 있느냐?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포졸이 왜 이 산골까지 왔대? 도리를 찾는다니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포교가 마을 이장을 불러 세웠지요. 한양 궁궐에서 칙서가 내려왔다. 산에서 귀인을 구한 아이를 찾아 한양으로 올려보내라는 명이다.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궁궐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사흘 안에 데려오지 못하면 이 마을 이장의 목이 위태로울 것이다. 바로 이 장면이었지요. 이야기 처음에 들으셨던 그 장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막동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막동은 두 팔을 벌리고 포교 앞에 나섰지요. 그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약초를 건넨 것도 독을 빨아낸 것도 모두 제가 시킨 일이란 말이오. 막동은 자기가 도리에게 약초를 가르쳤고 부인을 구한 것도 자기 덕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리는 그 뒤에 서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지요. 포교가 막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맞소. 그럼요, 제가 키웠소. 좋다. 아비도 함께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막동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지요. 한양 궁궐이라니 이것이야말로 팔자를 고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도리는 출발 전날 밤 봉출 할머니의 움막을 찾아갔지요. 할머니, 저 한양에 가야 한답니다. 알고 있다. 봉출 할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무섭습니다, 할머니. 궁궐이라니요. 저 같은 게 거기 가서 뭘 한답니까?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도리야. 할머니가 도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려울 때는 내가 아는 것을 생각하거라. 약초를 만질 때 내 손이 떨리더냐? 아닙니다. 그것이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야. 예,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캔 약초는 내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알겠느냐? 도리는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하도 간절해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갔다 오너라. 할머니가 도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도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막동과 함께 포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맨발에 누더기를 걸친 10살 아이가 궁궐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한양까지는 꼬박 닷새가 걸렸습니다. 도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산골에서는 집이라 봐야 초가집 몇 채가 전부였는데 한양에는 기와집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았지요. 장터에는 비단을 파는 상인, 떡을 파는 안악, 가마를 탄 양반이 뒤섞여 북적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있다니. 도리가 중얼거렸지요. 입 다물고 따라와. 괜히 촌놈 티 내지 말고. 막동이 도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궁궐 앞에 도착하자 도리의 입이 벌어졌지요. 높이 높은 성벽에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갑옷을 입은 수문장이 창을 들고 서 있었지요. 여기가 궁궐입니까? 도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다. 포교가 대답했지요. 도리는 생전 처음으로 돌바닥을 밟아보았습니다. 맨발에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졌지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나이 지긋한 내관이 서 있었지요. 이 아이가 산에서 왕비 마마를 구한 아이로군. 내관이 도리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누더기의 맨발이라니. 이대로 어전해 드릴 수는 없지. 내관이 시녀들을 불렀지요. 이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라. 도리는 시녀들에게 이끌려 목욕간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지요. 때를 씻기니 세상에 까무잡잡하던 피부 아래로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시녀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지요. 어머, 이 아이 살결 좀 봐. 거지 아이인 줄 알았더니 때를 벗기니 귀티가 흐르잖아. 눈매 좀 봐. 범상치 않은 아이야. 깨끗한 옥색 저고리와 백색 바지를 입힌 도리의 모습은 아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드디어 어전에 나아갈 시간이 되었지요. 넓은 전각 안에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이마에 깊은 눈매, 수염이 단정한 임금이었지요. 그 옆에 왕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만났던 그 부인이었지요. 다만 이번에는 수수한 치마 저고리가 아니라 비취색 당이에 금박 놀이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부인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왕비라는 것을요.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엎드려라. 내관이 속삭였지요. 도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자 임금이 물었지요. 내가 산에서 왕비를 구한 아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살무사에 물린 것을 약초만으로 치료했다니 대단하구나. 그 약초 지식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마을 뒷산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배웠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막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이 아이의 아비 되는 막동이옵니다. 이 아이에게 약초를 가르친 것도 소인이요. 산에서 귀인을 구하라고 보낸 것도 소인이옵니다. 막동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큰 소리를 쳤지요. 임금이 막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냐? 임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가늠하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전하, 제가 산에서 쓰러졌을 때 이 아이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사옵니다. 10살 아이의 솜씨가 아니었지요. 혹시 이 아이의 재주를 시험해 보시지 않겠사옵니까?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의원에서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도리의 시험이 시작되었지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내의원 수석의관이 약재 20가지를 바닥에 펼쳐 놓았지요. 이 약재의 이름과 효능을 말해보거라. 도리는 약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색깔을 살폈지요. 이것은 인삼이옵니다. 기력을 돋우고 혀를 보하는 데 쓰입니다. 도리가 첫 번째 약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초이옵니다. 100가지 약의 독을 풀어주는 약재이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리의 손이 약재 위를 지나갈 때마다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15번째 약재에서 도리의 손이 멈추었지요. 이것은 도리가 약재를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지요. 이것은 부자이옵니다. 하지만 법제를 거치지 않은 생부자이옵니다. 이대로 쓰면 사람이 죽을 수 있사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술렁거렸지요. 저것을 어떻게 알았지? 생부자와 법제 부자를 구별하다니 이건 내의원 의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수석 의관이 임금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가지 모두 맞추었사옵니다. 생부자까지 구별해낸 것은 놀라운 일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대단하구나. 막동이 옆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잘 가르쳤지요? 임금은 막동에게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전이었지요. 내의원에 아픈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팔이 붓고 열이 나는 환자였지요. 이 환자를 진찰해 보거라. 도리가 환자 앞에 앉았습니다. 환자의 팔을 살피고 혀를 보고 맥을 짚었지요. 도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궁궐이라는 낯선 곳에서 어른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10살 아이가 환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약초를 만지는 순간 달라졌지요.
봉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팔의 부기와 열로 보아 독충에 물린 것이옵니다. 하지만 보통 벌레가 아니라 산거머리에 물린 자국이옵니다. 산거머리라니 어찌 아느냐? 수석 의관이 물었지요. 물린 자국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사옵니다. 산거머리에 이빨 자국이옵니다. 황련과 어성초를 달여서 환부에 바르고 연교를 달여 마시게 하면 사흘 안에 나을 것이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수석 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환자는 사흘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사옵니다. 산거머리라니 미처 생각지 못했사옵니다. 임금이 감탄했지요. 10살에 이 정도라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옵니다. 봉출이라. 그 할머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도리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자신도 봉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리는 내의원 뒤뜰 약초밭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궁궐의 약초밭은 횡성 뒷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마음은 횡성의 그 울퉁불퉁한 산길에 가 있었지요. 할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도리가 약초 잎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봉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도리야, 내 손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약초를 만지면 약초가 내게 말을 해주지 않더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하지만 궁궐에 와서 다른 의관들을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글로 배웠지요. 외우고 또 외워서 머리에 넣었습니다. 도리는 달랐습니다. 약초를 손에 쥐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절로 떠올랐지요. 마치 약초가 말을 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란다. 할머니가 언젠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아버지라뇨? 막동 아버지는 약초를 모르는데요. 아니다. 내 진짜. 할머니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잊어라. 그때 도리는 할머니의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리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자꾸 맴돌았지요. 내 진짜 아버지라니 막동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도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할머니가 한양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할머니의 말을 되뇌며 도리는 약초밭에서 일어섰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임금은 도리에게 내의원에 머물며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리의 눈이 반짝였지요. 정말이옵니까, 전하? 그래. 내 재주가 아깝다. 내의원에서 제대로 배워보거라. 도리는 난생 처음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았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이 3가지나 올라왔지요. 도리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시녀가 웃었지요. 물론이지. 어서 먹으렴. 도리가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쌀밥의 맛을 처음 알았습니다. 묽은 죽이 아닌 진짜 밥의 맛이었지요. 그날 밤 도리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등에 닿는 요의 감촉이 꿈만 같았지요. 할머니, 여기는 따뜻합니다. 도리가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을 손끝으로 만지며 도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내의원에서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지요. 약재 창고에는 산에서 본 적 없는 약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녹용, 사향, 우황, 천산갑. 이름만 들어본 약재들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을 수 있었지요. 수석의관 박의관이 도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도리야, 오늘은 맥을 짚는 법을 가르치마. 예, 의관 나리. 박의관이 도리의 손목을 잡고 맥 짚는 자리를 알려주었지요. 여기가 촌구, 여기가 관, 여기가 척이다. 세 곳의 맥이 각각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느냐? 도리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손끝에 실같이 가는 맥박이 전해졌지요. 촌구는 빠르고 관은 고르며 척은 느린 듯합니다. 맥 짚기를 처음 배우는데 벌써 구별을 하느냐? 대단하구나. 박의관이 감탄했지요. 도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약재 분류를 마치고 맥 짚기를 배우고 탕약 짓는 법까지 익혔지요. 내의원 의관들 사이에서 도리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열흘 만에 저 정도면 몇 년 공부한 의생보다 낫지 않은가. 재주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닌가 싶소. 도리의 귀에도 이런 말들이 들렸지만 도리는 우쭐해하지 않았지요. 봉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초를 만지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약초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생명을 빼앗기도 하느니라. 도리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지요. 세 번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낸 문제였지요. 도리야, 내의원 약재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가 있었다. 가서 원인을 찾아보거라. 도리는 약재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백 가지 약재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지러워서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는 달랐지요. 코를 킁킁거리며 창고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반 위의 약재 항아리를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고 색깔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도리가 한쪽 구석에서 멈추었지요. 여기입니다. 도리가 가리킨 것은 감초가 든 항아리였습니다. 이 감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 속이 썩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의관들이 항아리를 열어보았지요. 겉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감초를 꺼내 반으로 쪼개보니 세상에 속이 까맣게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약에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박 의관이 놀라서 소리쳤지요. 이 감초는 탕약 재료로 이미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대비마마의 약에 들어갈 물건이었지요. 내의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마마의 약에 곰팡이, 핀 감초가 들어갈 뻔한 것이었지요. 도리가 아니었으면 큰 탈이 날 뻔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했지요. 이 아이가 우리 대비의 목숨을 살린 셈이구나. 임금이 도리를 불러 상을 내렸습니다. 비단 옷 한 벌과 가죽 신발이었지요. 도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전하, 감사하옵니다. 도리가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지요. 왕비가 흐뭇한 표정으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이 아이를 정식으로 내의원 의생으로 들이시는 것은 어떨까 하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하자.
이 아이는 틀림없이 큰 의원이 될 것이다. 도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지요. 네 번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 나인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지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역병이다. 역병이야. 내의원이 난리가 났지요. 의관들이 달려왔지만 원인을 쉽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역인가? 아닙니다. 반점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천연두인가? 천연두도 아닙니다. 반점이 너무 작습니다. 의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리가 조용히 다가갔지요. 실례합니다. 도리가 쓰러진 나인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지요. 이것은 역병이 아니옵니다. 도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의관들이 일제히 도리를 쳐다보았지요. 손가락 사이에 작은 물집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반점이 몸통보다 팔다리에 더 많사옵니다. 이것은 온나무 독이옵니다. 온나무 독. 도리가 나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온나무를 만지셨사옵니까? 나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제 뒤뜰에서 나뭇가지를 치우다가 이상한 나무를 만졌어요. 그것이옵니다. 옳지 옳은 것이옵니다. 방풍과 현계를 달여 마시게 하고 녹두를 갈아서 환부에 바르면 사흘이면 낫사옵니다. 도리의 처방대로 했더니 정말로 나인의 상태가 하루 만에 호전되기 시작했지요. 사흘이 지나자 반점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이 술렁거렸지요. 그 아이가 또 해냈대. 역병이 아니라 오치였다니 의관들도 모자라는 걸 10살짜리가.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면서. 구경꾼들의 입에서 입으로 도리의 이름이 궁궐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든 일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도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었지요. 처음에 막동은 좋았습니다. 도리가 잘 되면 자기도 덩달아 올라갈 줄 알았지요. 궁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단 옷까지 얻어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동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칭찬이 도리한테만 간다. 임금도 왕비도 의관들도 도리만 바라보았지요. 막동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큰 소리 쳤던 소인이 가르쳤사옵니다라는 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았지요. 내의원 의관들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재주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오. 타고난 것이지. 막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까지 것이 제 잘난 척을 하고 다니다니. 막동이 밤에 도리를 불러 세웠지요. 도리야. 예, 아버지.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봐야 내 아비는 나다. 내가 받는 상이니 비단이니 전부 나한테 가져와야 하는 거야. 알겠느냐?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지요. 빛이 노리개도 내놔. 내가 맡아두마. 그것은 부인이 아니 왕비 마마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도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막동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막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감히 내 아비한테 대들어?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 마마의 하사품을 함부로 할 수 없사옵니다. 막동이 도리의 멱살을 잡았지요.
이것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도리의 저고리가 찢기며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동전만 한 화상 자국이 촛불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지요. 막동이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잠깐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지요.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막동은 도리를 밀쳐냈지요. 닥쳐. 내가 너를 주워 키워주는 해도 모르는 놈. 막동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도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찢어진 저고리를 끌어안았지요. 비취 놀이개를 품에서 꺼내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조정 대신들 앞에서 선언했지요. 산골 아이 도리를 내의원 의생으로 정식 임명하겠다. 이 아이는 왕비의 목숨을 구하고 대비의 탕약에서 독을 걸러내고 나인의 병을 진단하여 궁궐의 안녕을 지켰다. 이 공을 치하하여 내의원에서 수확하게 하라. 조정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살 먹은 아이를 내의원에?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임금의 뜻은 확고했지요. 제주에는 나이가 없느니라. 도리는 임금 앞에 나아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도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이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임금의 칭찬, 내의원 의생 임명, 비단 옷과 따뜻한 밥.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하지만 도리는 몰랐습니다. 막동이 그날 밤 궁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횡성에서 올라온 최서방이었습니다. 막동이 이대로 가다가는 저 아이가 다 가져가게 생겼어. 알고 있소. 그래서 불렀소. 방법이 있네. 최서방의 작은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요. 저 아이를 끌어내리는 방법 말이야. 두 사내의 그림자가 담장 아래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요. 무언가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수는 도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지요. 그 아이의 약점이 뭔지 아나? 최서방이 막동에게 물었습니다. 약점이라뇨? 출신이요. 저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비도 어미도 없는 주워온 아이라면 그 출신을 문제 삼으면 되는 거야. 막동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렇소. 하지만 어떻게? 두고 보시오. 내가 한양에 아는 이가 있소. 최서방은 한양관하에서 호적을 관리하는 서리를 알고 있었지요. 그 서리에게 은자 10냥을 쥐어주고 도리에 대한 거짓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도리라는 아이는 10해 전 역적으로 몰려 유배된 죄인의 자식이다. 이것이 최서방이 만든 첫 번째 함정이었지요. 물론 이 기록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가 묘하게 섞여 있었지요. 도리의 친아버지 이정호가 실제로 10해 전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으니까요. 다만 이정호는 역적이 아니라 약재 횡령이라는 누명을 쓴 것이었지요. 최서방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뒤틀었습니다. 약재 횡령이 아니라 독약을 만들어 대신을 해치려 한 대역 죄인이다. 이렇게 죄목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지요. 두 번째 수는 도리의 동맹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내의원 의관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그 산골 아이 말이오. 알고 보니 약재를 훔쳐서 저리 잘하는 거래. 훔쳤다니요. 횡성 약재상한테 들었는데 그 아이가 남의 약초밭에서 몰래 캐온 약초를 팔았다는 거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내의원 의관들 사이에서 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혹시 저 아이가 우리 약재 창고에서도 뭔가를 빼돌리는 건 아닌가? 글쎄요, 아이치고 약재 창고를 너무 잘 알고 있긴 하지. 근거 없는 의심이 도리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이런 소문을 까맣게 몰랐지요. 세 번째 수가 결정타였습니다. 어느 날 내의원 약재 창고에서 귀한 약재가 사라졌지요. 100년 묵은 산삼 2뿌리와 사향새 돈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값으로 따지면 은자 500냥이 넘는 물건이었지요. 약재가 사라졌다. 내의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석의관 박의관이 약재 창고를 샅샅이 뒤졌지요. 그리고 도리의 방에서 산삼 한 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도리가 소리쳤지요. 그럼 어째서 내 방에서 나오느냐? 박 의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넣은 적이 없습니다. 도리가 두 손을 모아 빌었지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도리의 방, 도리의 옷가지 속에서 산삼이 나온 것이었지요. 누가 넣었겠습니까? 막동이었습니다. 전날 밤 최서방이 빼돌린 산삼을 막동이 몰래 도리의 방에 숨겨놓은 것이었지요.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그 산골 아이가 약재를 훔쳤대. 역시 거지 출신은 어쩔 수 없나 봐. 처음부터 수상했어. 10살짜리가 어떻게 저리 잘 알겠어. 의관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지요. 도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동이 마지막 칼을 꽂았지요. 전하, 소인이 아뢰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막동이 임금 앞에 나아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실은 그 아이는 소인의 친자가 아니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지요. 뭐라? 소인이 10해 전 길에서 주워 키운 아이이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막동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서방이 만들어준 가짜 기록이었지요. 이 아이는 역적 이정우의 자식이옵니다. 대역 주인의 피가 흐르는 아이를 내의원에 둘 수 없사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니 증거가 있느냐? 여기 호적 기록이 있사옵니다. 10해 전 역적 이정호가 유배될 때 갓난아기가 사라졌다는 기록이옵니다. 임금이 기록을 받아들었지요. 눈으로 훑어보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로구나. 도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약초를 캐던 아이일 뿐이옵니다. 도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지요. 임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리를 가릴 때까지 이 아이를 옥에 가두어라. 전하, 도리가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포졸 2명이 도리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도리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막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인 그 얼굴에는 어째서인지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도리는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아버지가, 아니, 막동이 꾸민 일이구나. 하지만 깨달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궁궐 옥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축축한 돌바닥에 집 한 줌이
깔려 있었지요. 쇠창살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지요. 며칠 전까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쌀밥을 먹던 아이가 지금은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 놀이개마저 빼앗겼지요. 옥에 들어가기 전에 막동이 나서서 가져갔습니다. 이건 내가 맡아두마. 죄인에게 이런 물건은 어울리지 않지. 막동이 빛이 놀이개를 품에 넣으며 말했지요. 도리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도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옥색 저고리도 벗겨졌습니다. 비단 옷 대신 죄수복이 도리의 어깨 위에 걸쳐졌지요. 가죽 신발도 없었습니다. 다시 맨발이었지요.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인가? 도리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못한 처지였지요. 횡성산골에서는 적어도 자유로웠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캘 수 있었지요. 봉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쇠창살 아니었지요. 약초를 만질 수도 할머니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할머니. 도리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옥사의 어둠 속에서 쥐 한 마리가 바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리는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을 만졌지요. 차가운 손끝에 흉터의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정말로 역적의 자식인 것일까?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바깥에서 야경꾼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인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옥사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쇠창살 너머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왕비였지요. 시녀 한 명만 데리고 몰래 옥사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마. 도리가 놀라서 일어섰지요. 조용히 해라. 왕비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리야, 내가 묻겠다. 약재를 훔친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마마. 저는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도리가 간절한 눈으로 왕비를 바라보았지요. 왕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지요.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저는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옵니다. 왕비가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알겠다. 내가 전하께 여쭤보겠다. 왕비가 돌아서려는데 도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마마,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그 기록을 가져온 사람을 조사해 주시옵소서. 막동이 스스로 그런 기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왕비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내 말은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냐? 예, 마마. 왕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옥사를 떠났습니다. 도리는 다시 홀로 남았지요. 하지만 가슴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왕비가 믿어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도리는 차가운 바닥에 다시 웅크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을 만지며 눈을 감았지요. 밤은 아직 깊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사의 밤은 길고 차가웠지요. 도리는 구석에 웅크린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쥐꼬리만 한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식은 지 오래여서 끈적끈적하게 뭉쳐 있었지요.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지요. 이 넓은 궁궐 안에 돌이 편인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요?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도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봉출 할머니의 움막이 눈앞에 떠올랐지요. 처마에 매달린 약초 다발,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할머니의 주름진 손. 도리야.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라니 배고픈 아이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쓴 지금, 출신이 곧 나라는 것을 부정당한 지금, 할머니의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가슴을 눌렀지요. 할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도리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지요. 제가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약초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태어남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길이 만든 것이옵니다. 도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지요. 궁궐 밖 한양 도성의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틀어올린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지요. 발엔 흰 적삼에 남색 치마, 등에는 보자기 하나를 업고 있었습니다. 봉출 할머니였습니다. 횡성에서 한양까지 닷새를 걸어왔지요. 늙은 다리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집시는 벌써 3켤레나 달았지요. 이 늙은이가 지금 아니 가면 도리를 잃는다. 할머니는 도리가 궁궐에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궁궐에서 약재를 훔쳐오게 갇혔다면서. 역적의 자식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봉출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았지요. 막동이 짓이구나.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움막 구석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수놓은 천 조각 반쪽과 은침 세트가 들어있는 보자기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때가 된 것이구나. 할머니는 그 길로 한양을 향해 출발했지요. 궁궐문 앞에서 할머니는 수문장에게 막혔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이 드나들 수 없소. 물러가시오. 왕비 마마를 뵈어야 하오. 이 늙은이에게 왕비 마마께 전할 물건이 있소. 왕비 마마를 뵙겠다고 늙은 할멈이 미쳤소. 수문장이 창으로 길을 막았지요. 봉출 할머니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아이 도리의 사연을 알고 있소. 이 물건을 왕비 마마께 전해주시오. 보시면 아실 것이오. 할머니가 보자기에서 수놓은 천 조각을 꺼냈지요. 학 2마리가 나란히 날아가는 문양이 수놓아진 비단천이었습니다. 수문장의 눈이 약간 흔들렸지요. 산골 할머니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고운 천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수문장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후 시녀가 달려 나왔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들라 하셨습니다. 봉출 할머니가 왕비 앞에 엎드렸지요. 늙은이가 왕비 마마를 배웁니다. 왕비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가 도리가 말한 약초를 가르친 할머니인가? 그러하옵니다, 마마. 도리의 사연을 안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고? 봉출 할머니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10년 동안 품어온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도리의 본명은 이도윤이옵니다. 왕비의 눈이 커졌지요. 이도윤이라? 예, 마마. 도리의 친아버지는 내의원 의관 이정우이옵니다. 내의원 의관. 왕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이정우 의관은 10년 전 약제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사옵니다. 유배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이정호 의관의 아내, 즉 도리의 친어머니는 아이를 이 늙은이에게 맡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이 늙은이는 이정호 날이 되게 유모였사옵니다.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제게 맡기셨지요. 봉출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수놓은 천 조각 반쪽이 나왔지요. 학 2마리가 수놓아진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정호 나리 부부의 혼례 때 쓰인 천이옵니다. 반쪽은 마님이 가지고 반쪽은 아이에게 남기셨지요. 그 다음 은침 세트가 나왔습니다. 가죽 주머니에 담긴 은으로 만든 침이었지요. 이것은 이정호 나리의 침이옵니다. 내의원 의관에게만 하사되는 특수한 침이옵니다. 침대 뒷면에 이정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왕비가 은침을 받아 들고 뒤집어 보았지요. 정말로 가느다란 글씨로 이정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마,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도리의 왼쪽 어깨에 동전만 한 화상, 자국이 있사옵니다. 이것은 이정호 날이 되게 불이 났을 때 생긴 흉터이옵니다. 이 늙은이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불똥이 아이 어깨에 떨어졌지요. 이 흉터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 늙은이뿐이옵니다. 왕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하께 즉시 아뢰어야겠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지요. 이정호라면 10해 전 약제 횡령으로 유배된 의관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내가 즉위하기 전의 일이라 자세히 알지 못하느니라. 당시 기록을 가져오너라. 내관이 급히 기록을 가져왔지요. 임금이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동이 가져온 기록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지요. 이상하구나. 임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원래 기록에는 이정호의 죄명이 약제 횡령인데 이 자가 가져온 기록에는 대역죄로 되어 있다. 누군가가 기록을 조작한 것이로구나. 임금이 포교를 불렀지요. 막동과 이 기록을 만든 자를 잡아와라. 그리고 횡성관하의 아전 최서방이라는 자도 불러들여라. 포졸들이 막동을 잡으러 갔습니다. 막동은 궁궐밖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도리의 비취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끝이야. 나는 이 놀이개만 팔아도 한동안 먹고 살 수 있겠군.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렸지요. 막동, 임금 전하의 명이다. 당장 따라오너라. 막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러시오? 포졸이 막동의 팔을 비틀어 잡았지요. 막동의 품에서 비취 놀이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왕비 마마의 하사품이 아닌가. 어째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막동이 입을 벌벌 떨었지요. 최서방도 잡혀왔습니다. 한양관아 서리도 함께였지요. 은자 10냥을 받고 거짓 기록을 만든 서리는 포졸 앞에서 금세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최서방이 시킨 것이요. 기록을 조작하라고 돈을 줬소. 서리가 벌벌 떨며 자백했지요.
최서방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 먼저 연락해 온 것이요. 그 아이를 궁에서 끌어내리자고 한 것은 막동이란 말이요. 두 사내가 서로를 가리키며 발뺌을 했지요. 꼴불견이었습니다. 임금이 어전에 모든 관계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넓은 전각 안에 임금과 왕비가 좌정하고 그 앞에 막동, 최서방, 서리가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었지요. 옆에는 봉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사에서 끌려 나온 도리가 전각 안으로 들어왔지요. 도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사흘간 옥살이를 한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도리의 눈빛만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도리가 봉출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지요. 할머니가 도리를 꽉 안았습니다. 도리야, 아니, 도윤아. 할머니가 늦었구나.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겁니까? 내가 위험하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봉출이라 하였느냐? 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사옵니다, 전하. 봉출 할머니가 수놓은 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정호 의관 부부의 혼례 천이옵니다. 그 다음 은침 세트를 내밀었지요. 이것은 이정호 의관의 침이옵니다. 뒷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임금이 은침을 확인했습니다. 수석의관 박의관이 불려 나왔지요. 박의관, 이 침을 아느냐? 박의관이 은침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하, 이것은 분명 내의원에서 하사하는 은침이옵니다. 이정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이정호 의관은 소인의 선배였사옵니다. 선배였다고? 예, 전하. 이정호 의관은 내의원에서 가장 뛰어난 의관이었사옵니다. 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이 귀신 같았지요. 그런 분이 약재를 횡령했다는 것을 소인은 늘 의심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지막으로 신체 표식을 확인하겠다. 도리야, 왼쪽 어깨를 보여라. 도리가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동전만 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지요. 봉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이정호 나리댁에 불이 났을 때 이 늙은이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생긴 것이옵니다. 불똥이 아이 어깨에 떨어졌사옵니다. 이 흉터의 모양과 위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 늙은이뿐이옵니다. 임금이 흉터를 직접 확인했지요. 천 조각, 은침, 화상 자국. 세 가지가 일치한다. 임금이 막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막동, 할 말이 있느냐? 막동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소리쳤지요. 전하,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이 늙은이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꾸며냈다고?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다. 내가 가져온 호적 기록에는 이정호의 죄명이 대역죄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관아의 원본 기록에는 약재 횡령으로 되어 있다. 기록을 조작한 자가 이미 자백했다. 그래도 억울하다 하겠느냐? 막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것은 또한 왕비 마마께서 하사한 비취 놀이개가 내 품에서 나왔다. 왕비 마마는 이 놀이개를 도리에게 주었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막동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임금이 계속했지요.
내가 조사하게 한 바에 따르면 내 놈은 10해 전 이정호 의관을 모함하는데 가담한 자이다. 당시 이정호 의관의 약재를 빼돌려 횡령의 증거를 만든 하수인이 바로 너였다. 막동이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관하 기록에 내 이름이 있다. 당시 내의원 하인 막동. 이정호 의관 댁에서 일하던 자가 아니냐. 막동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당시 윗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었사옵니다. 이정호 나리의 약재를 빼돌려 횡령 증거를 만들라고 했사옵니다. 도리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를 모함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막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명 씌운 의관의 자식을 주워다가 부려먹기까지 했단 말이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임금이 선언했지요. 막동과 최서방에게 죄를 묻겠다. 거짓 기록을 만들어 왕실을 기만한 죄, 내의원 약재를 빼돌린 죄, 과거 의관을 모함한 죄를 합하여 귀양 3,000리에 처하라. 아울러 호적 기록을 조작한 서리는 관직을 삭탈하고 곤장 100대에 처하라. 포졸들이 막동과 최서방을 끌고 나갔지요. 막동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리와 눈이 마주쳤지요.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10해 동안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임금이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정호 의관의 누명을 벗기겠다. 이정호 의관은 충직한 내의원 의관이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니라. 관직을 복원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이도윤, 아니 도리야.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비의 뒤를 이어 내의원에서 의술을 배우거라. 내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라. 하지만 그 재주를 키운 것은 너 자신이다. 전하, 감사하옵니다. 도리가 큰 절을 올렸지요. 왕비가 시녀를 불렀습니다. 비취 놀이개를 가져오너라. 시녀가 막동에게서 회수한 비취 놀이개를 가져왔지요. 왕비가 직접 도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도 내게 준 것이고 지금도 내 것이다. 도리가 두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지요. 비취빛이 눈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궁궐들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옥색 저고리에 가죽 신발을 신은 도리가 내의원 마당에 서 있었지요. 등 뒤로 약재 창고가 보였고 손에는 약초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옛날 횡성산골에서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약초를 캐던 아이가 아니었지요. 봉출 할머니가 내의원 마당 한쪽에서 도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할머니에게도 궁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요. 할머니, 도리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웃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저는 역적의 자식도 아니고 거지 아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제가 약초를 캐고 사람을 살리고 진실하게 살아온 것. 그것이 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봉출 할머니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내 아비도 그랬단다. 약초만 만지면 세상 근심을 다 잊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 뒤를 잇게 되었구나. 도리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내의원 마당에 봄꽃이 피어 있었지요. 약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갔습니다. 횡성산골의 맨발 아이는 이제 없었지요. 내의원의 어린 의생 이도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아이가 가장 귀한 자리에 섰지만 그 아이를 그 자리에 올린 것은 신분이 아니라 진심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